안녕하십니까. 네. 기본서 받으셨지요? 네. 좀 두껍습니다. 뒤에 조문을 빼고 820페이지? 800페이지가 800페이지 정도 되죠. 여기 있는 걸 다 해야 되냐? 여기 있는 거 다 했다가는 머리 쥐나겠죠? 다 할 필요 없고요. 체크해 드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프린트 가지고 교재로 따지면 법률 행위까지 했습니다. 문제 중간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빼버리면 82페이지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랬죠? 내용은 이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은 83페이지부터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민법. 일단 민법은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 중에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법률 행위. 법률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행위. 그 법률 행위가 행위한 자가 의도했던 효력,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 효력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마지막으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세 가지를.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목적 요건을 본 거예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중에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단속 규정을 좀 잘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법률 행위의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마지막 의사표시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 이걸 보게 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도 일단 첫째로 뜻이 뭔지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의사표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요 의사와 표시가 쪼개지고요. 요게 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일단 구성 요소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요거 먼저. 이 두 가지는 의사표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의사표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이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요걸 기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일단 의사표시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간단하게는 원하는 걸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하는 걸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이해는 하고요. 법적으로 개념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너무 길고 뭔 말인지 그렇죠. 꼭 들어가야 될 개념이 맨 끝이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가 된다. 요게 들어가면 돼요. 의사표시 설명할 때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83페이지 일단 의사표시 서론에 의해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요소인 법률 사실에 해당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의사표시는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 의사와 표시라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의사는 뭐를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원하는 걸 법에서는 법률 효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라는 건 효과 의사를 말하게 되고요. 표시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 효과 의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내심적 효과의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두 개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효과의사를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요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요 의사와 표시가. 갑이라는 자가 을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에 가서 A라는 물건을 살 생각을 합니다. 갑이 원하는 건 A라는 물건이에요. 그럼 당연히 마트에 가가지고 주인한테 뭐를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A를 주세요라고 해야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이 B를 주세요라고 표시를 했어요.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다르죠? 그러면 이때 갑이 원래 원하는 건 뭐였어요? A였죠. 그걸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을의 입장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두를 타지 않는 한 갑이 A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고 요 갑의 B라는 표시를 가지고 을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갑은 B를 원하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갑의 표시를 가지고서 상대방이 추측을 한 갑의 의사, 그걸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면 당연히 뭐하고 뭐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내심적 효과의사하고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럴 때는 어떤 걸 핵심으로 할 것이냐, 어떤 거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 해석에서 봤던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냐와 똑같이 이걸 원칙으로 할 것이냐, 이걸 원칙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위에 걸 원칙으로 하는 걸 의사주의라고 부르고요. 밑에 걸 원칙으로 하는 걸 표시주의라고 합니다. 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는 지난 시간에 봤던 법률행위 해석에서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하고 매칭시키면 돼요.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법률행위를 바라봤을 때는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바라봤을 때는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민법은 뭐를 원칙으로 하겠죠? 표시주의. 이걸 원칙으로 하되 이걸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효과의사의 본체, 효과의사의 핵심은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라 뭐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표시상의 효과의사. 그 내용이 지금 양가로 이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일 때, 특히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데, 밑에 줄 의사주의는 표시보다는 의사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표시주의는 표시된 행위에 중점을 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떠냐?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우리나라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밑에 표딱지를 보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특히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서 효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유효다. 즉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뭘 원칙으로 하는 거야?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의사표시 의하고 구성요소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했을 때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려면 당연히 먼저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갑이 A를 원하고 있어. A를 손에 넣고 싶으면 당연히 A를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 근데 B를 달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갑의 손에는 갑이 원했던 A가 아니라 뭐가 들어있게 돼? B가 들어있게 돼요. 이렇게 일단은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지만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할까의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의 흠결이라고 불러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 근데 요것 말고 요런 경우도 있어요. 의사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의사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는 건 뭘 말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노원역 근처에 있는 학원을 몇 군데를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예? 에듀표로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한 골목 들어가면 다른 학원도 있죠. 가보신 분? 안 가보셨나? 뭐 가보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뭐 굳이 뭐. 거긴 이정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에서. 분명히 에듀프로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요 뒤에 있는 학원이 아닌 바로 에듀프로 학원을 와서 나 이 학원 다니겠다라고 표시를 했죠.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에듀프로 학원을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에듀 학원 가서 만약에 했다면 그건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자, 일치는 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했죠? 누가 옆에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렇게 보통은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자기는 학원을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가 공부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신랑이 자격증을 따라고 강요를 하면서 억지로 끌고 와서 이 학원을 등록을 시켰다. 자기는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다 말이야. 그리고 신랑이 학원을 결석하게 되면 생활비를 뭐 얼마씩 줄인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와서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한 게 아니라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게 침해가 된, 남편에 의해서 침해가 된 경우에, 그렇죠? 이거를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건, 아이고 여기 위에 써있네.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건 원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이걸 기본으로 하되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간섭을 받은 것도 있다. 어떤 간섭을 받았냐? 누군가한테 속았다. 기망, 사기라고 합니다. 이 학원을 오려고 딱 오다 보니까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딱 잡아. 혹시 공인 중에서 강의 들어가냐? 그렇다. 어느 학원 갈 거냐? 그래서 여길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지 마. 여길 가. 여기. 거기는 합격률이 50%도 안 되면 여기는 가면 무조건 다 붙어. 뭐 이렇게 속여가지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그럼 저 학원을 가볼까? 이 속았어. 근데 갔더니 거기보다 여기가 합격률이 더 좋아. 속은 거죠. 이런 거.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신랑이 협박하는 것처럼 협박을 당해가지고 강박이라고 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속았거나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자신 스스로 자유롭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반드시 일단 구별하셔야 될 것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요 의사의 흠결을 간혹 판례나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의사의 흠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내심적 효과 의사의 결여 이렇게 불러요. 흠결이란 말이나 결여란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뭐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흠결이란 말이나 결여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없냐? 보세요. A를 원하고 있으나 B라고 표시했다면 표시는 B라고 했지만 내심적 효과에서는 A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표시 행위와 일치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표시 행위와 일치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없다를 의사의 흠결 또는 내심적 효과 의사의 결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가 두 개가 비정상적 의사표시다. 두 번째,
의사의 흠결이 또다시 둘로 나뉩니다. 의사의 흠결이라는 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랬어요. 이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스스로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아. 이걸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라고 해요.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비진이 표시 같은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갑과 을이 애인 사이예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하필이면 김태희가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갔어. 근데 김태희가 영화에서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남자친구 갑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어. 옆에서 여자친구가 한마디 하죠. 그만 좀 침 흘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제가 이뻐 내가 이뻐 한마디 하죠. 꼭 그런 말을 해서 여자들은 매를 벌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제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물어보면 남자친구는 분명히 누가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왜 김태희가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네가 이쁘다고 말을 해야 돼. 생각은 김태희, 말은 너.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그걸 알아 몰라 말하면서 갑은 알지 지가. 알잖아요. 생각하고 입이 따로 는다는 걸 알잖아. 그걸 의식적 흠결이라고 해요. 의식적 흠결. 이 의식적 흠결에 두 개가 있어요. 107조 비진의 표시 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 하나가 108조 허위 표시. 두 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달달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배지밀 B를 사 먹질 않고 A를 사 먹어요. 그렇죠? 배지밀이 A하고 B가 있는데 B가 달달해. 근데 나는 달달한 걸 안 좋아해. 그럼 뭘 사 먹어야 돼? A. 배지밀 A를 살 생각을 해서 가게에 갔어. 그래서 배지밀 A를 사왔어. 마셨어. 달아. 이상하다 봤더니 껍데기를 봤더니 B야. 이게 뭐예요? A를 생각하고 있으나 가게에다가는 뭘 사겠다고 표시한 거야? B를 사겠다고 표시해서 사갖고 온 거예요. 알고 모르고 본인이. 이런 걸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면서 109조가 있습니다. 차고. 반면에 이 의사표시가 일치하면서 하자가 있는 건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아까 표로 봤던 거예요. 이게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위 표시는 그냥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고나 사기 강박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가 돼요. 자, 이 무효가 되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반사의 질서 행위 같은 거 이렇게 봤어요.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었을 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2매매가 무효가 되면 제2매수인 명의 등기도 무효가 되고 이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죠. 이런 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범죄의 목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일 때는 절대적 무효인데 의사표시는 좀 달라요. 의사표시가 이렇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돼요. 누구는 보호가 된다고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돼요. 절대적 무효와는 달리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대적 무효 또는 상대적 취소라고 하게 됩니다. 자,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하고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의 개념은 저기 뒤에 무효 취소 가서 다시 할 거예요. 일단 의사표시가 이렇게 비정상적이어서 무효나 취소가 되었을 때는 목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무효가 되는 것과는 달리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 머릿속에 딱 일단 틀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하나 봐주시면 돼요. 오른쪽 85페이지 보면 제2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있고요. 107조 1항, 2항이 있는데 특히 107조 1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A를 원하고 있으나 B를 달라고 말을 했을 때는 B를 달라고 말한 게 일단 그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주의 이렇게 되죠. 요게 107조 1항 본문이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요걸 107조 1항 단서라고 합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107조 1항 단서라고 외우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그냥 단순히 제107조 제1항 단서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제107조 제1항 단서라는 말이 나오면 요 지문이 떠올라야 돼요. 요 조문이. 그리고 2항에 전항의 의사 표시의 모여는 선의 제3직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진의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를. 진의는 뭘 말한다고요? 내심적 효과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닌 의사 표시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비진의 표시. 의일은 지금 말 봤고요. 교재에서. 비진의 표시에서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거짓 사직서 제출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사표를 떡 냈어요. 연봉 협상 같은 거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사직의 의사는 없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어. 이게 거짓 사직서예요. 사직의 의사 없이 냈으니까 뭐예요? 비진의 표시죠. 근데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사직의 효과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반면에 만약에 갑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쓴다는 걸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과 의의를 가지고 그렇게 체크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이와 관련된 전형적인 판례가 87페이지를 먼저 갑니다. 87페이지에 가면 판례 박스가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거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교수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두 번째 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사회가 홀랑 수리를 해버렸어요. 가갖고 한마디 했겠죠. 저는 사직의 의사가 없이 비진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몰랐다. 그럼 뭐예요? 사직 효과는 그대로 발생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반면에 그 위에 거는요. 퇴직금 누진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퇴직금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일괄하여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즉 퇴직금을 중간에서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사직의 의사 있다 없다? 없다. 회사가 안다 모른다? 안다. 회사 방침에 따라서 냈으니까 회사가 일괄해서 사표 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썼어. 당연히 회사는 이게 진짜 사직의 의사가 없다. 이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박스가 지금 4개가 있는데 2개만 확인합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비진의 표시 원칙적 유효와 관련된 판례고요. 첫 번째 박스가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 그 내용이 됩니다. 됐죠?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비진의 표시와 관련해서 의의에 보면요. 5번째 줄에 예컨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컨대라고 되어 있는 게 간혹 비진의 표시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례 형태로 그 예컨대를 간단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 예컨대에 나와 있는 걸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증여 의사 없이 아파트를 증여라고 돼 있죠. 그렇죠? 증여 의사 없이 아파트를 증여. 실제 문제에서는 을에게 등기까지 이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의사 없이 증여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까지 했다? 등기까지 넘겨줬다. 자, 이걸 처리해라. 비진의 표시로 처리하면 됩니다.
원칙 갑의 증여 의사 없는 증여 의사 표시는 유효 무효? 유효. 원칙 어떻다고요? 유효. 원칙 유효하니까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거 유효 무효? 유효. 이거 유효. 을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다. 을이 소유권이다. 소유권 있다. 그리고 을이 팔아먹었다. 병한테. 병은 누구하고 거래했다? 소유자하고 거래했다. 그러니까 병은 선악 따질 필요 없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갑이요 평상시에 을한테 거짓으로 줬다가 다음날 뺏어가고 거짓으로 줬다가 다음날 뺏어가고 우리 양치기 소년처럼 맨날 거짓말을 한 놈이야. 어느 시점이 되면 을은 갑이 주겠다라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하는 걸 이미 알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더라 말이지. 이렇게 상대방이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갑의 증여의사 표시는 무효가 되고 갑의 증여의사 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건 을등기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을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다. 문제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팔아먹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 을과 거래한 병은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는 놈도 있을 것이고 아는 놈도 있겠죠. 이럴 때 아는 놈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나 모르고 있는 놈은 보호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107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107조 1항 2항의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딱 요 사례 형태를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 두셔야 돼요. 나중에 또 그래야 몇 개를 더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알았다를 민법에서 뭐라 그러죠? 악의라고 한다 그랬어요. 악의. 자, 이때 알았다는 악의인데 알 수 있었다는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거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르는 걸 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 수 있었다는 건 결국은 이런 걸 줄인 거예요.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걸 줄여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모른 거죠. 모른 건데 조심을 안 했죠. 이걸 부주의라고 합니다. 부주의를 민법에서는 과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줄이면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 표현도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비지리 표시의 뜻과 거짓 사직서 제출 판례 2개, 비지리 표시 사례 형태의 문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 교재만 간단히 85페이지에 보면 비지리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요. 양가로 3번에 사례로 접근한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넘깁니다. 양가로 3번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을 것. 요 세 가지가 의사표시 요건이 비진의 표시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박스 안에 진의라는 판례가 하나 있죠. 박스 안에 체크만 해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판례이기는 해도 지금 이해하시기엔 조금 벅찬 판례입니다. 일단 그건 체크만 일단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진의 표시 요건 3개,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그 불일치를 의사표시한 자가 스스로 알고 있을 것,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밑에 3번 효과가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됐죠?
딱 그 정도만. 그리고 오른쪽 아까 판례두개 체크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88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적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딱 그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진의 표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틀을 잡아두셔야 될 내용은 요 정도까지입니다. 중간에 건너뛴 거를 제가 이렇게 막 안 했다 해서 막 X 이렇게 쳐놓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 다음 순환 3월달, 그 다음 순환 5월달, 이럴 때 조금씩 추가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사의 흠결 중에 두 번째, 허위 표시를 봐야 됩니다. 비진의 표시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108조. 허위 표시는 통정자를 붙여서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이때 허위 표시의 뜻은 쉬워요. 뜻은 아주 간단해요. 갑이요, 을에게 비진의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을이 이거를 알면서 합의까지 해줘요. 합의. 그래서 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를 말합니다. 허위 표시의 뜻이 뭐라고요?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을이 뭐까지 해줬어요? 합의까지 해줬죠? 그럼 당연히 허위 표시는 뭐가 돼요? 무효겠죠. 이거 더 무효 그래야 되죠. 더 무효.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갑이 비진의 표시를 하는데 상대방 을이 아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줬어? 합의까지 해줬으니까 더 무효 그래야 되겠죠. 근데 더 무효라고 안 돼 있고 그냥 무효. 무효는 그냥 무효 하나밖에 없어요. 무효. 이때의 허위 표시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가장매매 형태가 나옵니다. 그 서설의 의의를 잠깐 봅니다. 89페이지. 맨날 나오는 겁니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친구 앞으로 허위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한 장 먼저 살짝 넘기면 양가로 3번에 채권자 A에 대해서 빚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을에게 살고 있던 집을 가장양도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을이란 놈이 병한테 홀랑 팔아넘겼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허위 표시 사례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요거 오늘 기본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갑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갑의 채권자 A가 자꾸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을을 불러서 매매를 실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가짜로 했다. 갑이 을에게 팔겠다라고 가짜로 말을 하고 을이 그에 대해서 뭐까지 했다? 오케이 합의까지 해줬다. 그래서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 진짜 계약 가짜 계약? 가짜 계약 가장매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다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가장매매는 갑의 입장에서는 비진이 표시한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되고 무효가 될 거예요. 당연히 을등기도 무효가 될 거예요. 을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두 번째로 갑과 을 사이의 가장매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반사의 질서 행위냐? 아니라 그랬어요.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갑은 돌려받을 수 있다예요.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채권자가 지금 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죠. 그러니까 갑은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얘가 죽을 때까지. 그럼 얘는 속이 터져요. 왜 터져? 갑에게 돈을 빌려줘서 갑의 재산을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홀랑 누구 이름으로 넘어가 있어? 을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는 이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경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갑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을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더니 변호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민법 406조 취소가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뭐가 있다고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결론만 기억하세요. 갑의 가장매매 행위를 갑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몰라도 되고 일단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무효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거죠. 원래 취소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효한 걸 취소해서 뭐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무효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효를 취소해버리죠. 이게 되냐? 우리 대법원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다면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인정해요. 우리 판례가. 자, 어쨌든 갑을사의 가장매매 행위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고 을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때 갑의 채권자가 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을등기가 말소가 되면 괜찮은데 을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라는 놈이 팔아먹었다 병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을이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을 소유권 없다 그랬잖아요. 을등기가 무효라 그랬잖아.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병은 소유자 아닌 놈하고 거래했어요. 당연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야 되지만 선이라면 보호가 된다.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때 병 제3자가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이걸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었다. 제3자와 거래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죠. 전득자라고 해요. 근데 이 전득자 정은 소유자하고 거래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악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등장해도 머리가 아픈데 네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요거 일반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될 때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라는 일반 원칙이 하나 나와요.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해요. 됐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입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통해서 넘겨놓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야. 을이란 놈이 갑을 배신을 때리고 팔아먹어. 보통은 헐값에 급하게 팔아먹을 거예요. 을이란 놈이. 그렇죠? 한 7천에 팔았다. 병이 선이다. 병은 2억짜리 친천을 샀으니까 땡 잡았죠? 그렇죠? 이때는 병은 소유권을 그냥 취득하려고 할 거예요. 문제는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통해서 넘겨놓은 아파트가 2억인데 을이란 놈이 만약에 병한테 선의 병한테 3억에 팔았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선의인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불의 매매가 무효고 나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해서 이걸 되돌려주고 3억을 도로 돌려받는 게 더 이익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병의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허위 표시를 통해서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걸 모르고 거래한 병의 입장에서 차라리 병이 무효를 주장하는 게 더 나을 때 이 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갑은 선의의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의의 병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한쪽은 주장을 못하고 상대방은 주장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관계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결과적으로 허위 표시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가장매매 사례 형태를 통해서 허위 표시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게 딱 기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번 순환에 아예 쐐기를 박아야 될 거, 요 놈과 구별해야 될 게 하나 나옵니다. 가장행위 은닉행위라고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 실제로 증여를 해요. 진짜로 증여를 해.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차라리 매매계약으로 꾸미는 게 나아. 양도세가 더 적게 나와. 그래서 갑이 을에게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를 써? 매매계약서. 근데 실제 갑과 을은 매매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는 뭐를 했다? 증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행위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라는 행위는 매매에 의해서 숨겨져 있죠. 이걸 은닉행위라고 해요. 이때 당연히 가장행위는 허위 표시로서 무효지만 은닉행위는 갑이 을에게 실제 증여를 했잖아요. 이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보통은 유효라고 해요. 이거는. 문제가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로 등기된 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예요. 갑이 실제로 을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과 거래한 병은 소유자하고 거래했으니까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매매하고 가장행위, 은닉행위를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을등기가 무효여서 병이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느냐, 을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여기서 차이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89페이지로 가면 다시 맨 위에 허위 표시 조문이 있고요. 108조 1항, 2항, 2항이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의의가 있고요. 양가로 이번에 은닉행위와의 구별이라는 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증여하면서 증여를 감추고 뭐로 가장한 경우? 매매로 가장한 경우. 그게 양가로 이번 은닉행위와의 구별이 있고, 다음 페이지 사례로 접근하기. 우리 교재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만 되어 있죠? 네,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드린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 밑에 보면 요건이 있어요. 비진이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자,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간단해요. 비진이 표시에다가 숟갈만 하나 얹으면 돼요. 비진이 표시 요건이 아까 3개가 있었죠.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에다가 숟갈 하나 더 얹으면 돼.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것. 합의라는 말 대신에 통정,
성모, 양해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이게 허위 표시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양가라 상번에 보면 대방과의 통정이라고 상자가 빠져 있어요. 대방과의 통정이라고 하면 저기 영등포구 대방동인지 거기 동작구 대방동인지 거기 가서 통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자를 좀 끼워 넣으세요. 자, 오른쪽 효과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라 그랬죠. 또 2번 불법원 임금에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넘겨준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3번 보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당사자 간에는 무효, 반사의 질서행은 아니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제3자라는 놈이 좀 잔뜩 나와 있어요. 요건 지금 보면 좀 머리 아프고요. 좀 보면 머리 아프고 요건 조금 쉬었다가 제가 딱 기본이 되는 것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위 표시의 뜻, 가장매매 사례, 가장행위, 은닉행위 구별, 그리고 허위 표시 요건 딱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효과,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잠시 좀 쉬겠습니다.